크게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022-2023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의 모든 일정이 끝났는데요. 레알 마드리드와 첼시의 경기에서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2대0으로 이겼는데 사실 재밌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첼시가 이제 무저항 축구를 했다. 네. 근데 이 경기를 앞두고 모두가 레알 마드리드 홈이잖아요, 심지어. 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를 예상을 했잖아요. 예. 근데 단 한 명,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 보엘리 구단주가 이게 그 경기장 가는 와중에 이제 스카이 스포츠에서 인터뷰 이렇게 마이크를 댄 거예요. 한국 시간 이제 새벽 12시 한 40분쯤이었는데 마이크를 딱 대면서 오늘 경기 어떻게 예상하시냐고 물어보니까 첼시가 3대0으로 승리할 거라고. 예. 근데 이건 사실 본인의 구단이니까 이제 희망을 담아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3대0 스코어는 좀 선을 넘은 거잖아요. 첼시가 이길 거야. 힘들겠지만 우리도 가능성이 있어. 이건 할 수 있는 말인데. 그건 당연히 해야죠. 예. 3대0으로 이길 거다. 이건 굉장한 자신감이고. 그렇다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닐 텐데 뭐가 있나? 잘 준비를 했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아니었다. 그냥 보일리 구단주는 추가할못이었다. 예. 2대0 스코어가 정말 다행이었던 경기예요. 이 경기 케파 골키퍼의 선방 아니었으면은 사실 그러니까 어제 점수 자체는 맨시티하고 바이에른전이 더 크게 났잖아요. 하지만은 바이에른도 그래도 나름 수준급의 경기를 펼쳐 보였잖아요. 그런데 이 경기는 정말 격차가 완전히 크게 벌어진 경기였습니다. 무엇보다 사실 첼시는 이제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하기 위한 그 자력의 희망은 솔직히 이제 챔피언스리그 우승밖에 없었는데 물론 8강 2차전이 남았지만 이 패배로 좀 쉽지 않아진 게 아니냐 싶습니다. 그렇다면 첼시 램파드 임시감독을 이제 딱 선임하면서 극약 처방을 내는데 2연패 당했거든요. 대체 이 경기에 뭐가 문제였는지 주요 상황들 부버디 김현민 기자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발 명단 살펴보면 첼시가 조금 이제 다른 구성이 나온 것 같아요. 예, 완전히 수비적으로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주말 리그 경기에 휴식을 취한 캉테와 그리고 또 이제 부상으로 그동안 빠져 있었던 티아고 실바까지 총출동시키면서 굉장히 이번 경기에 대한 승리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는데요. 3-5-2 포메이션 완전 수비적이죠. 미드필더 구성도 다 수비적인 선수들로 배치한 최근에는 보기 힘들었던 말 그대로 그가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지지만 말자. 최대한 아니면 지더라도 1실점만 하자. 약간 좀 이런 식으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보엘리 구단주의 3대0 대승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였던 거죠. 한 골씩 넣어서 3골을 넣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보엘리 구단주의 한 말은 조금 이제 실현에 가깝다. 볼 수 있겠고요. 또 레알 마드리드는 하던 대로 나오고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게 이제 발베르데가 최근에 이제 그 비아레알의 바이날 폭행한 사건 때문에 많은 논란들이 있어서 이번 경기 어떨까 좀 싶었는데 출전을 했네요. 네, 발베르데도 출전했고요. 이번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는 조금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알라바도 센터백으로 위치했고요. 카마빈가가 이제 왼쪽 풀백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발베르데가 중원에 배치됐고 그 추아메니가 아니냐. 호드리구가 이제 오른쪽 윙포워드로 나왔습니다. 전 이런 포즈를 봤을 때 보면 안첼로티 감독이 이제 램파드 체제 첼시를 조금 이제 이건 가볍게 상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한 게 아니냐. 말씀하신 대로 수비적인 장치를 넣을 수도 있고 좀 이제 전술적인 그 대비를 할 수도 있는데 요 구성을 보자면 확실하게 우리가 골을 많이 넣고 이기겠다는 의지가 보였거든요. 사실 이건 챔피언스리그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이렇게 나오는 경기들은 많지 않았어요. 거의 없었어요. 게다가 이전에 레알 마드리드가 첼시를 만날 때마다 힘든 경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신중하게 당시에 비대칭 4-4-2도 썼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발베르데를 윙포워드로 쓰기도 했었던 거였죠. 근데 이 포진도를 보면 안첼로티 감독이 램파드 내 제자 후수가 있겠어. 너 뻔해. 내가 요리해줄게. 거의 이런 그 선발 명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은 초반에 의외로 공격을 주도한 게 첼시였어요. 상당히 효과적인 역습으로 공격 기회를 조금 만들어냈거든요. 그 중심에는 캉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캉테는 여전히 클래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첼시에서 캉테하고 티아고 실바 이 둘은 클래스가 있었습니다. 나머지가 안 돼서 그랬지. 경험이 충분한 선수들이니까 이제 캉테가 이제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주앙펠스의 슈팅까지 나왔는데 쿠르투아가 이제 선방을 한 장면이죠. 그건 선방이라기보다는 그냥 정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슈팅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은 이후 10분이 지나고 나서는 레알 마드리드의 이제 파상 공세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던 거였는데요. 먼저 그 12분경에 호드리구하고 벤제마가 2대1 패스를 주고받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벤제마가 스루 패스를 찔러준 거를 다시 이제 그 비니시우스가 리턴을 내줬고 벤제마가 슈팅을 가져갔으나 케파 골키퍼가 선방을 했고요. 각도가 없긴 했지만요. 헐라나 스리톱의 콤비네이션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17분경에는
포파나가 이제 걷어낸 거를 엔소가 이제 패스로 연결하려고 했으나 발베르데가 가로채가지고 그대로 이제 침투에 들어가가지고 강력한 중거리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골대를 좀 빗나갔었고요. 결국 이제 그 레알 마드리드의 선제골이 21분경에 나왔는데요. 카르발이 환상적인 이제 로빙 패스를 넘겨준 거를 수비 뒷공간을 파고든 비니시우스가 다리를 쭉 뻗어가지고 슈팅을 가져갔는데 간 걸 이제 케파 골키퍼가 몸을 날려서 선방을 했어요. 하지만은 골문 앞으로 세도에 들어오던 벤제마가 가볍게 밀어 넣은 거죠. 골 냄새를 잘 맡아서 뭐 쉽지 않게, 그러니까 본인이 그 위치에 갔기 때문에 넣을 수 있는 골이었고요. 그 비벤 조합의 골이기도 하죠. 항상 볼 수 있는. 34분경에는 이제 호드리구가 또다시 이제 벤제마와 계속 2대1 패스를 주고받다가 호드리구가 이제 측면까지 빠져나가서 여기서 굉장히 이 드리블이 되게 좋았거든요. 수비 2명 있었는데 여기서 다리로 이렇게 쭉 끌어가지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침투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슈팅을 가져갔는데 각도가 없는 곳이다 보니까 그래도 케파 골키퍼 다리 사이 노리는 슈팅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케파 골키퍼가 다리를 빠르게 조무리면서 그러면서 막아낸 겁니다. 호드리구가 점점 올라오고 있는 것도 레알에게선 긍정적인 부분이었는데요. 40분경에는 이제 크로스의 전진 패스를 모드리치가 그대로 이제 크로스를 올렸고 이걸 이제 알라바가 백헤딩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케파 골키퍼 선방에 막혔습니다. 케파가 꾸준히 좀 좋은 활약을 펼친 것 같습니다. 44분경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포파나가 발베르데가 조금 근처에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떨어져 있었잖아요. 갑자기 몸을 돌리더니만 역주행을 했어요. 역을 먹은 거네요. 역주행하다가 발베르데한테 가로채기 당하면서 그대로 발베르데가 치고 가서 중거리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것도 이제 케파 골키퍼 정면을 향했죠. 뭐 전반전은 말 그대로 레알 마드리드가 압도한 경기였어요. 점유율 6대4였고요. 슈팅 숫자 10대3이었고요. 그리고 빅찬스도 3대1이었고요. 뭐 그리고 또 이제 기대 득점도 1.77골 대 0.82골이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뭐 이 공격 위협도 그래프 보면은 초반에만 이제 첼시가 반짝하고 나머지는 그냥 레알 마드리드가 계속 지배했던 경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그 레알 마드리드가 10회 슈팅 중에 8회가 유효 슈팅이었어요. 전반전 8회, 이거 한 경기 8회도 많이 나오지 않잖아요. 전반전 8회가 첼시 구단 역대 챔피언스리그 전반전 최다 유효 슈팅 허용이었습니다. 사실 뭐 무리뉴 감독 시대를 생각한다면 그 첼시가 탄탄한 수비를 보이면서 챔스에서도 선전을 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까지 무력하게 슈팅을 허용한 건 좀 이제 보기 드문 일인 것 같아요. 아무리 그러니까 수비적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슈팅을 많이 허용하면 그것도 유효 슈팅을 허용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후반전에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죠? 일단 뭐 후반 5분경에 와, 이거 비니시우스가 이 경기에서 계속 드리블을 예술로 했거든요. 여기서도 혼자서 드리블을 쭉 치고 가다가 심지어 그 골라인까지 타고 가다가 이제 컷백을 내준 거를 벤제마가 이제 패스를 툭 하고 센스 있게 내줬고 이걸 이제 모드리치가 논스톱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골대를 살짝 넘어갔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첼시 악재까지 발생합니다. 쿨리발리가 상대 선수 침투를 따라가다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쓰러진 건데요. 결국 이제 쿠쿠렐라가 교체 투입됐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59분경에는 벤치엘이 이제 호두리구가 뒷공간 파고드는 거를 이걸 쫓아가다가 잡아 끌었거든요. 근데 이게 골키퍼와 1대1 찬스잖아요. 그럼 명백한 득점 찬스를 파울로 끄는 거니까 퇴장이 바로 나왔습니다. 베테랑 이제 쿨루벨리가 떠난 것에 이어 이제 벤치엘까지 이제 퇴장 당하다 보니까 추가 실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네요. 안 그래도 이 경기를 앞두고 바로 전날에 벤치엘이 첼시하고 이제 재계약까지 체결을 했는데 재계약 축하 퇴장인지 좀 쉬겠다. 내가 8강 2차전은 못 뛰겠다. 약간 이런 건가요? 어쨌건 여기서 얻어낸 그 프리킥에서 알라바가 이제 뭐 수비 다리 사이를 파고든 상당히 감아 돌아가는 강력한 프리킥을 가져갔으나 케파 골키퍼가 읽었어요. 별로 찰 거라는 걸 읽고 미리 가 있어가지고 막을 수 있었고요. 뭐 첼시에서 케파만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65분경에는 이번에는 카마빙가가 상당히 수비 진영부터 공격 진영까지 쭉 볼을 끌고 올라오다가 비니시우스한테 패스를 줬고 이를 받은 또 비니시우스가 드리블을 막 치면서 박스 안까지 들어왔다가 힐 패스를 살짝 내준 거를 카마빙가가 그대로 슈팅을 가져갔는데 골대를 넘어갔고요. 뭐 카마빙가가 레프트 백으로도 굉장히 전술적 영향력을 잘 보여준 것 같고요. 이러한 가운데 이제 65분경에 첼시는 스털링하고 펠릭스 빼고 하베르츠하고 찰로바를 넣으면서 이건 벤치엘이 퇴장을 당했으니까 수비를 조금 강화를 한 거죠.
이러한 가운데 이제 뭐 레알 마드리드도 71분경에 호드리구하고 카마빈가를 빼고 아센시오하고 리디거를 넣으면서 호드리구 아센시오는 뭐 같은 역할을 바꾼 거고 이제 그 카마빈가 대신 리디거가 들어간 건 조금 더 이제 수비를 강화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알라바가 자연스럽게 왼쪽 풀백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아센시오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골을 넣었습니다. 모드리치의 코너킥에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모드리치가 이제 크로스한테 코너킥을 내준 거를 크로스가 이제 다시 패스를 비니시우스한테 줬고 여기서 이제 비니시우스가 살짝 볼을 끌다가 컷백을 내준 거를 아센시오가 그 포파나 다리 사이를 통과하는 날카로운 왼발 슈팅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아센시오의 왼발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도 보여줬고 특히 최근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상황 속에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또 재계약할 거란 얘기가 나올 네. 정도로 아센시오가 최근 좋은 폼을 보이고 있고 무엇보다 이렇게 비니시우스가 슈팅 기회를 창출하는 능력이 정말 네.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이에 이제 첼시는 75분경에 캉테하고 티아고 실바를 빼고 갤러거하고 마운트를 넣으면서 공격을 강화했습니다. 이 얘기는 램파드 감독은 0대1까지는 감수하고 나왔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예. 하지만은 이제 이 시점 허용하게 되니까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이제 캉테하고 티아고 실바는 아무래도 부상해서 그렇죠, 막 복귀한 돌아왔죠. 선수들이니까 아마도 출전 시간을 75분 정도로 제한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이런 교체를 감행을 한 건데요. 이후에도 뭐 레알 마드리드가 계속 공격을 했죠. 뭐 측면에서 크로스하고 이제 카르바알이 주고받다가 이제 카르바알이 패스를 준 거를 아센시오가 접고 왼발 슈팅을 가져갔으나 골대를 살짝 빗나갔고 아주 그리고 이제 81분경에는 모드리치 빼고 세바요스를 넣은 데 이어서 곧바로 84분에는 크로스 빼고 추아멘이 넣으면서 이건 뭐 체력을 안 뺐죠. 예, 네. 체력 안배를 한 건데요. 추가 시간 2분경에 레알 마드리드가 다시 한번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알라바의 크로스를 이제 그 케파가 펀칭한 거를 굉장히 날카로운 크로스였거든요. 그래서 펀칭한 게 공교롭게도 벤제마 앞으로 떨어지면서 벤제마가 그대로 헤딩 슈팅을 가져갔는데 골대를 넘어갔습니다. 네, 사실 뭐 3대0까지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요. 네. 첼시가 마지막 순간에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추가 시간에 쿠쿠렐라의 크로스가 이제 카르바알 다리 맞고 살짝 굴절돼가지고 뒤로 흐르는 거를 마운트가 슬라이딩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이걸 리디거가 다리를 쭉 뻗어가지고 슈퍼태클로 막아냈고요. 이제 흐른 볼을 하베르츠가 그대로 슈팅을 가져갔으나 골대를 크게 벗어났습니다. 네, 리디거가 사실 첼시 출신인데 그 레알로 잘 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경기를 마쳤을 것 같습니다. 경기 기록 살펴보면 뭐 레알 마드리드와 첼시 뭐 8강전 경기 중에서도 가장 큰 격차가 아니었을까 싶은 내용이었어요. 예, 그건 내용적으로는 이게 가장 큰 격차였는데요. 뭐 슈팅 숫자도 18대 7이었고요. 유효 슈팅도 10대 3이었고요. 점유율도 57대 43이었고요. 그리고 뭐 기대 득점도 2.3골 대 0.6골이었죠. 특히 이제 그 첼시가 유효 슈팅을 10개나 허용한 거는 2019년 8월 리버풀과의 UEFA 슈퍼컵 이후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예. 근데 공교롭게도 그 경기가 바로 램파드가 당시에 첼시 감독 부임하고 두 번째 경기였어요. 역시 본인이 현역 시절에 대단한 슈팅의 전문가였는데 상대팀의 슈팅을 잘 끌어내주는 경기에 재미를 주는 그런 감독인 것 같네요. 네. 거기다가 이제 첼시는 이 경기에서도 무득점에 그치면서 공식 대회 4경기 연속 무득점이거든요. 야. 이게 1993년 12월 이후 처음, 30년 만에 처음인 겁니다. 상대의 슈팅은 많이 내주는데 우리는 골을 못 넣고 있다. 굉장히 큰 문제를 겪고 있는 첼시인데요. 네. 첼시가 4경기 연속 무득점이면서 4월 결국 무득점인 건데요. 4월에만 무려 59회 슈팅을 시도했는데도 무득점이고 기대 득점이 6.1골. 네, 6골 정도를 넣을 정도의 기회를 만들었음에도 결정력이 좀 부족했다. 이건 좀 감독의 책임은 아니라고 봐야 될 수 있겠는데요. 다만 그런데 저기 보면은 그 슈팅의 기대 득점 있잖아요. 예. 이게 0.1골은 매우 떨어지는 수치긴 해요. 결국에는 이제 슈팅 기회 자체가 이제 좋게 온 게 아니라 조금 이제 무리한 슈팅을 때리다 보니까 역시 슈팅 기록 자체는 많은데 유효하게 가진 못했다. 네, 왜냐면은 원래 슈팅의 기대 득점은 대부분 0.2골 정도는 나오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거는 기대 득점 그래프인데요. 초반에만 이제 첼시가 반짝하고 나머지는 그냥 레알 마드리드가 계속 격차를 벌려 나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격 위협도 그래프도 초반에만 첼시가 반짝하고 나머지는 그냥 레알 마드리드가 압도한 경기였죠. 네, 조금 의욕을 갖고 나와서 우리도 한번 해봐야지 했는데 경기를 해보니까 실력이 안 되네, 뭐 전술이 안 맞네, 여러 가지로 점점 장악을 당한 건데요. 네, 이거 정말 놀라웠던 건데요. 존 14하고 이제 하프 스페이스로의 패스 숫자인 건데요.
이게, 그러니까 하프 스페이스 패스가 72에 나온 거, 거의 이거는 본 기억이 없어요. 네. 맨시티도 이런 수치가 안 나와요. 거의 뭐 압도적인 공격, 창의적인 공격. 게다가 지금 흥미로운 게 골키퍼부터 이제 하프 스페이스로 갔던 패스까지 있으니까 이게 놀랍네요. 네, 제가 그래서 이 첼시 무저항 축구라고 적은 이유가 그것 네. 때문인 겁니다. 예. 그냥 레알 마드리드가 너무 쉽게 위험 지역을 공략했어요. 그러니까 첼시가 수비적으로 나온 거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은 그래도 위험 지역을 막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네. 위험 지역을 막진 않고 그냥 내려와서 있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쪽으로 패스를 많이 허용하니까 슈팅도 많이 허용하고 유효 슈팅도 많이 허용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구역별 점유율인 건데, 구역별 점유율 보더라도 첼시 수비 지역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사실상 경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하이 턴오버 보더라도, 원래 레알 마드리드는 압박을 많이 하지 않는 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이 턴오버 많이 안 기록하거든요. 예. 도리어 첼시가 이전 감독들 하에서는 하이 턴오버를 많이 기록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이 경기에서 첼시의 하이 턴오버는 2번밖에 없어요. 이 2번밖에 없는 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건 약팀들도 이렇게 안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4번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압박하지도 않았다는 소리고요. 네. 그러니까 무저항 축구했다는 소리예요. 네.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는 상대가 내려앉아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거기서 뺏어서 계속 플레이를 한 그렇죠. 거예요. 전방 압박을 하러 갔다기보다는 상대가 저기 있으니까 여기서 뺏을 수밖에 없는 상황. 정말 흥미로운 경기의 흐름이 나온 것인데요. 이제 뭐 선수 그냥 개개인 조금만 이제 얘기를 하자면요. 이 경기 최우수 선수는 저는 뭐 비니시우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이제 최우수 선수 선정이 됐는데요. 이 경기에서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무려 19회의 볼터치를 가져갔는데요. 이게 이번 시즌 특정 선수가 단 한 경기에서 기록한 최다입니다. 네, 물론 비니시우스가 잘한 것도 있지만 첼시가 너무나 이제 쉽게 전 진입을 허용했다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첼시 전체 선수들이 레알 마드리드 페널티 박스 안에서 볼 터치한 게 10회. 거의 뭐 이거는 어른과 아이의 경기 아니냐. 첼시 한 팀보다 비니시우스가 2배를 더 가져갔다. 예. 그리고 이제 이날 결정적인 어시스트도 기록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사실상 2골을 다 만들어낸 거죠. 그렇죠. 왜냐면 벤제마 골도 비니시우스 슈팅에서 나온 거니까.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도움으로 기록된 건 아니고요. 도움을 이 경기에서도 추가하면서 최근 챔피언스리그 20경기에서 10골 10도움으로 20개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고요. 비니시우스가 등장한 이래로 챔피언스리그에서 비니시우스보다 더 도움이 많은 선수가 없습니다. 이게 대단한데요. 사실 이제 비니시우스가 실질적으로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저평가되는 게 아니냐. 현재 세계 최고의 왼쪽 윙포워드 비니시우스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모드리치 크로스 여전한 기량, 뭐 영혼의 콤비죠. 크로스는 모드리치한테 18회의 패스를 제공을 했고요. 모드리치는 크로스한테 14회의 패스를 제공하면서 둘이 최다 패스 합작 1,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사실 중원 미드필드의 리빌딩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이 둘이 건장한 기량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사실 후계자를 찾는 과정들 뭐 추아멘이나 카마빈가도 있지만 이 선수들이 이제 잠시 다른 역할을 해야 될 정도로 너무나 잘해주고 있습니다. 예, 뭐 그 외에도 호드리고도 오늘은 굉장히 뭐 이전보다도 더 활발하게 플레이들을 해줬고 또 발베르데도 특히 엔소랑 많이 부딪혔는데 클래스가 한 수 있더라고요. 발베르데가. 확실히 그런 논란 속에서도 침착하게 경기를 펼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카세미루가 메뉴로 떠나면서 우려했던 분들이 있는데 발베르데도 잘해주고 카마빈가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고 추아메니도 무난하게 해주면서 또 모드리치와 이제 크로스가 카세미루빨 아니다. 우리는 원래 잘한다. 이런 것들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카마빈가는 사실 수비적으로는 조금 리스 제임스의 오버래핑에 좀 당하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첼시에서 그래도 잘한 선수는 케파랑 티아고 실바랑 캉테에 제임스는 근데 약간 공격은 잘했는데 수비는 비니시우스한테 너무 털려서 그런 걸 보여주긴 했었는데 그래도 카마빈가가 공격적으로는 상당히 또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2차전 경기를 앞둔 양 팀의 일정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챔피언스리그는 언제나 역전 드라마가 나오는 대회이기 때문에 방심해서는 안 되는데요. 일단 레알 마드리드는 아시다시피 비아레알의 2대3으로 라리가에서 패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챔피언스리그 우승 그리고 코파델레 우승을 노릴 것 같습니다. 이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뭐 레알 마드리드가 수월하죠. 뭐 당장 그 카디스 원정인데 카디스가 현재 라리가 14위고요. 첼시전 이후에도 셀타비고전인데 뭐 라리가 10위고요. 지로나도 하위권이고 일정이 나름 쉽다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이제 첼시는 이후 일정도 죽음의 일정입니다. 당장 이제 뭐 브라이턴하고 붙어야 되는데 브라이턴 아직 3, 4위 경쟁하는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승리를 장담하기 힘들고 전반기 때 물론 그때 포터 감독이었지만 0대4 대패를 당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전 끝나고 나서
다행히 맨유전이 바로 있진 않아요. 맨유가 이제 FA컵을 갔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여유는 있지만은 그래도 브렌트포드전도 쉽지 않죠. 브렌트포드도 현재 프리미어리그 9위고요. 그 다음에는 프리미어리그 1위인 아스널을 만납니다. 네, 런던 더비가 펼쳐지는데 사실 브라이튼, 브렌트포드, 아스널 모두 근거리에 있으니까 이동 거리는 길지 않은데 상대팀이 솔직히 객관적인 전력상 첼시에 앞선다. 네. 순위도 앞선다. 그러니까 첼시는 지금 램파드 임시감독 체제에서 무승으로 끝날 수도 있지 않나요? 지금 그러니까 램파드 감독 부임하고 2경기 연속 패배거든요. 예. 거기다가 만약에 브라이턴전 패하고 레알 마드리드전 패하고 브렌트포드전 패하고 아스널전까지 패하면 그거 너무 안 돼. 그러면은 아무리 그 램파드가 첼시에서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가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임시감독이니까 단기간 맡기로 했지만 그 임시감독이 전패다? 그럼 또 첼시의 보열리 구단주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정식 감독을 진짜 빨리 데려오기 위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 안 그래도 첼시가 이제는 강등권하고 승점차가 별로 그렇게 크게 나지 않거든요. 네. 예. 게다가 분위기까지 기록적인 연패가 나오면 첼시 역사상 최다 연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정 첼시의 상황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주TV에서 계속해서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챔피언스리그, 프리미어리그 주요 이슈 살펴볼 텐데요. 위기의 첼시, 포터 감독이 떠났지만 여전히 지속되는 문제들 언제 해결할 수 있을지 최신 소식 곧바로 영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